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번에 책을 출간하신 우리 김범준 박사님과 함익병 원장님 두 분 모시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복잡한데 제가 뭐 정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한번 잘 돌이켜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금박사는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진보 보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사님하고 원장님 다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학자고 현실 정치에서 한 30년 가까이 실무를 경험했고 또 한국 현대 정치에 대해서 나름 뭐 논문도 좀 쓰고 현재는 공공정책연구소라는 조그만 연구소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김범준 박사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자주 이제 종종 여러 가지 모임을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현실 정치에. 제가 뭐 정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항상 양극단으로 튀어다닐까? 그걸 물어보니까 형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한 걸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함익병이 묻고 김범준이 답하다. 사실 책의 내용은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그겁니다. 원래 그거고. 네, 우리 뭐 학병 원장님 저도 자주 뵙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에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갈리잖아요. 그게 문제라서 책을 쓴 거예요. 내 유튜브 얘기 좀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고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그게 상법 개정으로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게 맞는 얘기라고 저는 옳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만나갖고도 무난하게 일본 다카치 수상 만나갖고도 기분 좋게 이 정도면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그게 이제 거기에다 댓글 누가 또 올려놓고 달아요. 지금도 잘하냐. 지금은 또 못하는 게 있죠. 예, 뭐 ETF 갖고 문제되고 이런 거. 사람이 늘 똑같아요? 그런 얘기를 얘기할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투표를 찍지는 않았지만 저는 당연히 이준석 후보를 찍었죠. 그런 거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을 때 잘한다. 좀 잘못하고 있을 때 잘못한다. 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뭐예요? 그냥 함익병이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념을 보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진짜 역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박사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 좀 그렇죠. 예, 제가 사무처 공채 출신이고 보수 정당에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실제로 실무자로 경험도 해봤고 뭐 당연히 학교에도 있었지만 원장님하고 저랑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한국 현대 정치사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니까 너무 진영의 어떤 입장에서 쓴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 젊은 사람들, 학생들조차도 특정 진영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유튜브 같은 데 보게 되고 실제로 지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 거의가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언론 끝에 객관적인 팩트 위주로 정리가 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접근 가능한 좀 쉬운 언어로 쓴 그런 게 없을까. 각 진영의 입장에서 쓴 책들을 보면 거의 논문입니다. 논문.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이런 건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평이한 언어로 객관적인 서술을 한 책도 드물어요. 맞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난 12월 3일 계엄 터질 때까지 한 80년 정도의 각종 사건들을 객관적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조금 쉬운 언어로 쓴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학생들도 보고 일반 시민들도 보고 너무 유튜브만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온 책이 바로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이번 7월 달에 출간된 따뜻한 책입니다. 사실 저도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다는 못 읽었던 절반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누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저희 둘째 아들이 떠올랐어요. 대학생인데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도 정치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의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를 유튜브에서 조회했더니 대부분 다 이념 논리에 묻혀있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뭘 보기가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걸 정리한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원장님과 박사님 쓰신 책 보면서 야, 이거 바로 읽혀야 되겠다. 저도 대부분 읽었지만 이 내용에는 사실 어떤 성향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팩트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용어 정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객관적인 사료로 입증된 자료들을 위주로 해서 용어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게 있어요. 12.3 계엄 같은 경우도 헌법학계나 이런 데서 정의 내린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5.16 같은 경우도 특정 진영 쪽에서는 그 혁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특정 진영은 구테타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적어도 한국 현재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국가기록원 차원에서 인정된 단어를 그 사료에서 뽑은 걸 용어 정의를 하자. 그러다 원래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보수 성향이 있으신데 두 분이 책을 쓰시면서는 원장님이 약간 더 보수고 그렇죠. 오히려 진보 역할을 맡으셨던.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좌에 있으나 우에 있으나 태어날 때부터 뭐 우에 있거나 좌인 사람은 없는데 세상의 판단이 이동하면서 갑자기 우에 있던 사람이 좌가 되고 좌에 있던 사람이 우가 되고 우가 극우가 되고
되고 좌가 극좌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세상에 따라 좀 다른 거니까 우리가 그런 성향 논쟁을 할 필요는 여기서 없을 것 같고 책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이 책을 좀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대충 초안을 잡고 형님하고 언론하면서 책 제목에 대해서 사실 좀 얘기를 할 때 네.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제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한국 정치 반복된 실패의 법칙이었어요. 이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정치가 뭔가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4.19, 5.16, 뭐 12.3 계엄, 이 현대 정치 80년에 이런 사건들을 뭔가 보니까 패턴이 있는 것 같다.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 아니고 네. 이 한국 정치가 그 패턴처럼 실패를 반복하더라. 예를 들면 24년 12월 3일 날 있었던 그 계엄이 어떤 특정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 진영에 돌출된 사람들의 어떤 사고 친 게 아니고 네. 구조적으로 잘못된 게 패턴이 반복적으로 되더라. 그래서 책 제목이 원래는 한국 정치 반복된 실패의 법칙으로 하려고 하다가 근데 그런 반복된 실패가 궁극적으로는 국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국가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더라는 거죠.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추상적인데 쉽게 달리 설명하면 국가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하고 또 그 돈은 누가 되고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국가는 그러면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상관없이 권력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 위기를 기회로 해서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패턴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 대한민국 헌정사 80년에. 그게 원인이 뭐고 그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8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역사에서도 그 패턴이 반복될 과정이 많을 거다. 그래서 그걸 좀 기준선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목 막 들어도 제가 보기엔 딱 기준이 잡히는 것 같은 게 과거에 벌어졌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한 가지 문제가 뭐냐를 따져봤더니 결국은 국가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 권력을 손에 쥐면 처음을 권력을 쥘 때 그런 욕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작은 다 좋은 뜻으로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국가의 어떤 위기라든지 그게 경제위기일 수도 있고 안보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걸 핑계로 점점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그 사적 집단, 우리는 공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저게 공당이 할 짓인가요? 그리고 공당이라는 이름 하에 자기의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하면서 사유화하려고 그러고 사유화했으니 오래 가져가고 싶죠. 매번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5년짜리가 나오든 4년짜리 중임이 나오든 7년짜리 단임이 나오든 임기 말에 다가가면 갈수록 뭐합니까? 자기 집권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얘기하다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뒤집는 게 누구냐? 민이에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한국 헌정사 80년을 쭉 보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걸 결국 바로잡고 세우고 저지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청, 각 시기마다 뭐 그 권력청의 주체는 틀리겠지만 이 권력청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커져가지고 감당 불감당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걸 누가 사유화하려는 걸 막느냐? 그게 시민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4.19 때는 학생이 주축이 됐었고 그렇죠. 5.16 때는 군인이 주축이 됐던 거고 그러면 원래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아니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대부분 국익의 일념이고 정말 그렇죠. 국가에 애국하려는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사유화하면서도 스스로는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나는 국익을 위해서 계속 일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꼭 모르겠어요. 민의가 아니라 그냥 정치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지금 일반적인 시민 생각에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 되면 진짜 국가를 위해서 5년 동안 봉사하고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든 원장님이 대통령 되든 박사님 대통령 되든 똑같이 5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 시스템이 하려는 욕심을 계속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력이라는 게 참 달콤한가 보다. 왜냐면 5천년 인류 역사를 봐도 임기 중에 혹은 임기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권력을 넘겨준 사람이 드물어요. 이 책에서 핵심을 탁 찍자고 얘기를 하면 이 책은 크게 한 5가지 정도 주제가 얘기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왜 사람들이 권력만 잡으면 이렇게 좀 똘까?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현대 정치 80년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처음에 국가 설계 자체가 잘못됐었어요. 원장님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이걸 우리가 굳이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던 이유도 첫 번째 장면은 12.3 계엄인데 이 계엄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 연원이 있을 거고 그 따져가다 보니까 구조적인 실패 같은 게 느껴진 겁니다. 그 구조적인 실패는 쭉 내려가다 보면 45년 해방 공간에서 국가가 설계될 때 이 설계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 무슨 얘기냐? 국가의 주인은 원래 국민 전체인데 이 설계가 될 때 국민이 배제가 됐던 거죠. 국민이 배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 권력을 가졌던 그 당시에는 해방 공간에서는 권력을 미군이 가졌을 거고 또 미군에 부용했던 친일 했던 그 양반들, 당시에 영어를 쓸 줄 아는 사람들, 또 일제치하에서 관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해방 공간에서 국가를 설계한 거예요. 애초에 국가 설계 자체에서부터 핀트가 어긋나니까 80년 지나는 과정에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게 제 역사를 보면 1945년도 해방 공간에 국가가 들어서기 전에 자유가 먼저 옵니다. 자유가 먼저 오고 3년 뒤에 국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3년 동안에 국가를 얼기설기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이 설계 장면에서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 빠져버리고 그 국가를 설계하는데 소위 말하는 권력청, 미군, 군정청이죠. 그 다음에 일제에 포용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설계하다 보니, 그리고 소수 엘리트 계층, 물론 헌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 소수 엘리트 계층이 대부분의 국민들의 의견하고 별 상관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국가가 설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국가가 설계가 잘못됐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80년 헌정을 쭉 살펴보면 비슷한 패턴이 또 나옵니다. 권력이 집중이 돼요. 권력이 집중이 되고 권력이 비대화되는 과정에 권력 추종 세력들이 따라다녀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권력이 집중이 되고 권력이 모이면 추종 세력들이 따라 붙여가지고 그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주변을 에워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의 집중, 견제, 부재,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런 권력이 비대화되고 위기가 생기는 과정에 정말 한국만의 어떤 그런 독특한 상황이 있는데 위로부터의 비상장치가 작동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이렇게 막 휘두르고 비대화되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그 위기를 과장 확대시켜가지고 제어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그게 위로부터의 비상장치, 계엄, 구테타, 비상조치 이런 걸 위로부터 해요. 한국 현대 80년 정치사에 그게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유신 12.3 계엄처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80년 한국 현대 정치사를 쭉 보면 중간에 87년이 아주 결정적으로 도드라집니다. 87년 6월 항쟁 때 87년 체제가 말 그대로 변방에 머물렀던 국민들이 실제로 국가의 틀을 짜는 상황에 이제 개입을 해서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절반에 머문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제도의 실패, 어떤 국가의 실패, 통치의 실패였는데 이때 통치 구조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손을 못 대요. 5년 단임도 하고 대통령 직선제도 하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계속 이렇게 동일하게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는 통치 구조의 실패고 제도 개혁의 실패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절반의 역할만 했다. 그게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봐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매 현정사에서 권력 집단 엘리트들이 생깁니다. 해방 공간에서 그런 사람들처럼 가장 최근에 12.3 계엄 때까지도 기득권을 유지하는 권력층이 있었지만 이 권력층들이 일반 국민 대다수의 주권적인 의지랑 상관없이 생기죠. 그리고 그 반대 계층에 있는 힘 약한 시민 주권, 이게 항상 똑같은 식으로 이 5개의 어떤 이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게 한국 현재 80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나라이고 그쵸. 자유가 억압됐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걸 만들어 오는 과정이 수백 년이 걸린 거고 저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수입된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그 정착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그 수십 년간 겪어오면서 하나씩 개선되는 과정인데 그게 한 번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완성돼가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같이 이제 얘기하고 책을 저술해 나가는 과정 중에 김 박사님은 성격이 좀 다른 게 연속적인 국가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이사이에 내 의견이 들어간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극복해서 이만큼 살아왔다. 그러면 실패를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은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하면 이제 약간 그 좌파적인 시각이에요, 이게. 예. 저는 또 반대거든.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는 극복해서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에서 이만큼 잘 살고 자리 잡힌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2번이 됐는데도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까지 치면 탄핵이 3번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정치사 80년에 탄핵이 3번 있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번에 탄핵까지 있었는데 이 탄핵들이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이 탄핵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가가 아주 재밌게 나타나요. 그렇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국민들이 이 국회 탄핵에 대해 가지고 바로 들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건 아주 정치적인 탄핵이다. 잘못된 탄핵이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탄핵이라고 하니까 이게 뒤집히는 거죠. 그렇죠. 그 뒤집힌 결과가 열린우리당. 그 당시에 그 보수정당은 아주 작살이 났어요.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불과 12년 뒤에 2016년 박근혜 탄핵 때는 이 또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국민 주권,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이 제도를 푸싱을 해요. 그래서 탄핵해라. 국회에서 탄핵도 가결시키고 그 당시에 제가 한창 뭐 실무로 뛰고 있을 때니까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 234표가 이제 박근혜 탄핵을 가결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제도의 연속선상에 국민들이 푸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2016년 12월 9일 탄핵이 되고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날 헌재 결정이 나요. 요게 재밌는 게요.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은 정치행위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분의 2가 가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미국 같으면 상원에서 탄핵 결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재판하는데 헌재가 심의하고 재판하는데 시간이 보통 서너 달 잡아요. 그 기간 단에 국민 여론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야, 저 말이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건 거부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헌재는 나는 재판하는 것보다는 서너 달 눈치 보는 느낌이에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지하나 안 하나 서너 달 계속 지지하면 탄핵. 안 하면 거부.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난 기관이에요. 같아. 그런 것 같아.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참고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 지금 우리가 책에 대해서 러프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정치서적 이게 아니라 역사책입니다. 역사책.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부터 있었던 12가지의 아주 큰 정치적 이벤트들 이거를 기술에 놓으신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읽어야 되지만 특히 청년들이 읽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이든 아니면 뭐 거기 쿠데타였던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발전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 왔는가라는 수많은 절차들과 내용들이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이 직접적으로 우리 대통령이든 권력을 결정하고 비토하고 하는 게 언제가 시작됐냐면 87 체제예요. 그 이후로 재밌는 변곡점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처음부터 노사모로 가는 팬덤이 생긴 거거든요. 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광우병 파동 벌어질 때 그때 시민운동이 되게 심하게 촛불도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광화문을 거의 마비를 시켰죠. 근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이 안 돼요. 무슨 의미냐? 거짓 주장을 갖고 일시적인 사람 세력을 선동을 해서 몇 달은 끌고 갔는데 지나고 보니 미국 소고기 먹어도 멀쩡해. 뉴스 들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저게 다 가짜 조작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8월 말인가에 이제 우리 그만할게 그러고 다 물러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이 벌고 촛불 집회가 막 벌어졌을 때 그때는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을 가지고 시민이 힘을 내면 정말 배를 뒤집는데 거짓 갖고 파도를 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국가의 주인이었던 국민이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어떤 그런 게 됐어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됐던 사람들이 제대로 제도화됐다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막아낸 겁니다. 2024년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던 그 베이스는 어떻게 보면 그 2008년, 2016년 과정에 광장으로 거리로 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체화된 DNA 그게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뭐 누가 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늘 경험하면서 부당할 때는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런 체화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 저기 국회에 사람 모이는 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번에 계엄도 맞고 또 촛불 문화도 있지만 사실 이 방송 보시는 청년들 20대 초중반이면 태어날 때부터 촛불을 들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촛불을 들기 전에 얼마나 수많은 그 희생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이에요.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에서 12가지 정리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네. 이 이벤트를 정리하시면서 거꾸로 정리하셨어요. 제일 첫 번째 해방과 분단에서 시작된 한국 정치, 그때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4.19 혁명, 5.16 유신 이렇게 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오히려 정말 최근에 겪었던 계엄체제 이런 것들부터 기술하셨거든요. 역수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고 그러면 그거는 왜 그랬는데? 그거는 이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 과거 회기적으로. 물리학에서 끈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끈이론. 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우리 한국 현대 정치에서 12.3 계엄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 왜 생겼지? 처음에는 이게 특정 개인의 일탈, 윤석열이라는 아주 독특한 돌출된 개인이 혼자 또라이 짓을 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뭔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 구조적인 한계가 뭐지?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저쪽에 민주당이었다가 국힘에 왔다가 뭐 이랬던 이런 얘기, 조국의 등장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지. 또 그 앞에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우리 저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 현대 정치사에 많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적 제도화를 이루어낸 건 87년 6.10 민주화 항쟁이에요. 6.29 선언인데 5.18은 80년 한국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윤리적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국가가 국민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윤리적 기준이 딱 세워진 게 고무렵인데 5.18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와 기억이 같이 결합돼 가지고 교육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제도, 기억이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체험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런 기념일을 맞이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최근에 배재구 사태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윤석열 계엄 사태 이후에 법원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다수만 모이면 다 되네? 그런 마음으로 법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다수가 모여도 그 주장이 옳아야 되고 다수의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면 돼요. 광우병이 좌파들이 아주 잘 기획한 집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를 공격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거 거짓이었으니까. 현대 정치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팩트로 쭉 나열해 놓는 게 있어야 되고 그 팩트로 나열해 놓은 걸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팩트를 보고 본인의 판단하에 이게 사건은 이랬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팩트에 대한 객관적인 게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알고리즘을 쫓아가지고 더 강화된 것, 더 그럼 이제 강화된 거 우파 쪽 한번 보고 나면요. 어. 쭉 그냥 극으로 가는 거예요. 네. 책에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밑줄 치면 읽었거든요. 실패한 계엄이 남긴 착각이라는 내용이 39페이지에 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사실 식은땀이 흐르는 무서운 말이었거든요. 실패는 언제나 다음 시도의 교훈이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쪽도 배우지만 권력을 집중하려는 쪽도 배운다. 이래서 제대로 된 분석과 메시지와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 책 내용이 적은 그대로입니다. 실패의 교훈은 양쪽이 다 배워요. 권력을 유지해서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세력도 배우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행위를 저지하려고 했던 일반 시민들도 배워요. 이번에 계엄 실패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좀 잘해서 계엄을 해야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권력 가진 사람이 그전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사유하다가 실패했음을 아니까 내가 권력을 사유하려 시도할 때는 더 잘해야지라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더 정교하게. 권력은 항상 유혹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국가 권력이라는 건 엄청난 권력이니까 이 국가를 나와 동일시하는 상황이 오면 그 권력은 계속 영속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죠. 그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유신체제. 유신체제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을 나의 사유물로 만드는데 헌법이라는 틀까지 바꿔버려요. 헌법이라는 표피를 만들고 그 안에 독재를 집어넣는 거예요. 섬뜩한 과정이긴 하지만 유신체제가 79년도에 붕괴되지 않았으면 지금 한반도에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비슷한 정치체제가
한반도 남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책을 쓴 거는 지금 훨씬 더 전부터 우리가 썼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작업을 했으니까 오늘 현 시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어느 모 대학교 교수가 헌법 127조 대통령 임기 중에 그 임기를 개헌을 하면 그 사람은 다음 선거에 절대 못 나온다라고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어느 교수는 뭐라 그랬어요? 정치학 교수예요. 그거는 신헌법에 부칙으로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그걸 받아서 현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 법은 주권자의 결정에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수당의 이름으로 슬슬 얘기를 해요. 자꾸 반복되는 실패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동일한 패턴이 나요. 어느 시대나 그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조그만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권력이 생기면 옆에 반드시 권력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겨요. 그럼 권력이 더 비대화되겠죠. 왜냐하면 그 권력이 비대화되면서 누리는 게 많으니까 이 권력이 비대화된 집단은 반드시 권력을 누리고 싶어요. 오래도록. 그 오래도록 누리고 싶어 하는 이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죠. 가장 깔끔한 게 큰 틀의 헌법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시도했던 게 박정희의 유신이었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저기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양반들하고 또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이번에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유인태 전 장관님이죠. 네. 그분이 첫 마디 그거에서 욕 나오려고 한다는 게 표현이었습니다. 아, 정말 저도 욕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권력을 가지다 보면 다 그렇게 되는 건가? 특정 정권을 욕하거나 정부를 욕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발단이 이재명 정부의 그거였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그런 말들이 내부에서 나오는 거 보면 자기들 내에 어떤 권력 투쟁처럼 비춰지는 모습들, 이것도 동일한 패턴에 쫓아가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벌써 지금 한 7년, 8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고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잘하면 나는 영원히 이 회사를 대표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잘하니까, 내가 최고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돈 좀 되고 뭐 시스템 돌아가니까 자꾸 이제 뭐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고착된 시스템을 굳이 깨지 않으려는 이런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정치도 마찬가지. 사실 잘하는 대통령이 계속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보면 잘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생기고 그것이 또 사유화된다는 구조적으로 됐을 때 국가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지금 방지하는 장치들이 우리 헌법에 마련되어 있는 거고.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히 보이는 그 헌법을 보고도 계엄령을 발표하는 현직 대통령도 있고요. 헌법에 나와 있는 명문화된 규정도 해석을 이렇게 하면 부축에 붙여서 자기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해요. 결론적으로 그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되시는 이제 생각이기도 하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책을 저술하게 된 기제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너무 진영에 매몰된 책들밖에 없더라. 객관적이고 팩트 위주의 어떤 그런 현대 정치사 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현대 정치사 80년을 보다 보니까 계속 정치 실패가, 제도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선 같은 걸 하나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하나 만들자. 근데 결국에 답은 하나예요. 모든 이런 실패 원인이 구조적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의 실패가 아니에요. 특정 인적 실패, 개인의 실패, 윤석열이 잘못했으니까 딴 사람 집어넣어도 된다, 이기는 차원이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이 구조하에서 누가 앉더라도 결국엔 또다시 이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 뭔가 제도를, 틀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걸 좀 알려주자. 왜? 계속 반복되는데 실패가, 이 반복되는 실패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자. 그러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저 변방에 밀려나 있으니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제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 어떤 이 통치 구조, 권력 구조도 좀 제대로 틀어서 만들어주고, 실패 반복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그 시스템들, 이것도 제도적으로 교정을 좀 해주자. 그래서 통치 구조나 권력 구조, 제도 개선 같은 걸 통해서 진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 제도 내에서 제대로 된 주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구조를 바꿔주는 게 답이다. 그러려면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누가 하느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요. 개헌 국회에서 합니다. 그러려면 똑똑하고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을 보면 줄 서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원한 일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투표를 잘해야 돼요. 정치학에서 샤트 슈나이더라고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세계회 청의가 있다,
맨 밑은 시민사회, 위에는 정치사회, 그 위에 국가라는 게 있는데 지금 모든 문제가 국가 쪽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시민사회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를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이 시민사회는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고위의 층위에 있는 정치사회하고 연대를 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집안에도 갈등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을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이 정치를 누가 할 거냐? 이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에 있는 정당들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당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이 정당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 정치가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기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정당 정치가 엉터리잖아요. 정당 정치가 바로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대로 된 공천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공천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고 제대로 된 선출직 사람들을 뽑아야지 국가가 바로 되는 거예요. 역으로 다시 다 얘기하면. 그래서 수많은 정치 조직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A라는 정치 조직은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정치 조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민사회에 속한 내가 보니까 A라는 정치 조직이 하는 얘기가 맞네. 그래서 A라는 정치 조직을 지지하면 그 A라는 정치 조직이 힘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사회가.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전라도 사람이야 1번,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2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그냥 호남은 누구든지 내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어. 내 말 잘 듣는 사람 갖다 는 게 다 하나씩 갖다 놓는 거고. TK도 매한가지고. 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예요. 공부를 하면 우리 현재 정치사를 좀 알면 이번에는 이 사람을 찍어야 되겠네. 이번에는 이런 정당을 지지해야 되겠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었어요. 객관적 팩트를 쭉 나열해서 우리 현대 정치사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일반적인 소양을 가진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특히나 이거 배워야 되는 학생들, 청년들이 알게 되면 시민사회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민사회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사유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막아왔으니까 이 시민사회가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시도가 더뎌질 거고 쉽지 않을 거고 이 시민사회가 제도권 내에 들어가서 제대로 정당 정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지 않겠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주 중요한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처음 회사를 들어갔을 때 제가 본사의 기획부서에 들어갔거든요. 본사에 딱 팀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기획팀, 제도를 만드는 팀, 하나가 교육팀이었어요. 왜 이 두 개 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결국은 제도를 잘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몰라.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교육만 잘 시켰는데 잘못된 제도를 교육시켜. 그러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고 국민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에 이런 내용들이 인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제 지역 중심으로 혹은 뭐 인기 중심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중국을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중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고요. 엘리트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통해서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난 사람 중에서 그들 중에서 경쟁해서 진짜 좋은 리더를 뽑아내는 시스템이 사실 정치에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게 회사는 다 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하면 수만 명이 잃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한 경쟁을 통해서 임원을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독 정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무슨 뭐 조금 인기 정책 해가지고 이름이 나면은 그냥 팬덤에 의해서 갑자기 또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무슨 연예인 투표하듯이 하는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참 한국 정치판이랑 축구협회랑 너무 닮았더라. 네. 이게 닮은 게 외부로부터 압력이 있으면 안으로는 더 모여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밖에서 막 이게 막 축구협회를 공격하면 축구협회 내부 사람들은 더 단합을 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축구협회 무슨 개혁 뭐 이런 걸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안에서 막 내부에 반발이 생기는 게 정치판도 똑같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안에 갖고 있는 얄팍한 권력이 있어요. 이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축구협회는요 예산이 많아요. 조직이 커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명함을 찍어서 비행기 탈 때 하고요. 모 그룹 회장으로 명함을 찍을 때 의전이 달라요. 뭐 그런 회장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한축구협회 훨씬 좋아요. 그럼요. 전 세계 축구 안 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대한 뭐 소프트볼 회장 이런 거는 별로 의전이에요. 별로예요. 네. IOC 위원 의전은 대통령급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월드컵 떨어졌다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닌데 나라가 잘못되면
아니 조선이 왜 망했어요? 고종이 했던 그 해계망측한 짓들을 보세요. 우리도 그냥 임기가 5년이니까 그만하나 다행이지. 고종같이 이렇게 30몇 년 하면 나라 그들로 할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면 현명하게 투표를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이번 선거 다음 선거 때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냥 늘 찍으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연금 하시니까 부동산하고 주택연금이잖아요. 네.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잘 되는 지역하고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안 되는 지역을 뭘로 구별하는지 아세요? 저 지역은 재개발 될까 안 될까? 애매해. 뭐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어떤 기준 갖고 판단하면 거의 맞대요. 수도권에서 5원 나오는 지역은 재개발 안 된대요. 일리가 있어. 어떤 의미인가요? 공약으로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표로 연결. 이게 뭐냐면 정치는 모든 사람들의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갈등을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올려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냐가 정치다라고 했는데 갈등은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갈등이 그게 공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올라서면 사람들은 정치화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노인이에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연금이야. 수십 년 살면서 한 번도 투표도 안 했는데 이 연금이 갑자기 공적 영역으로 또 올라가지고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치화가 된 거예요. 연금이 공적 영역, 사회적 영역의 갈등으로 부상시킨 거죠. 그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정리하는 게 정치권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게 나는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아요. 이 연금 문제가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중에 제일 중요한 갈등인데 이게 그동안엔 별 관심이 없었다가 공적인 영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조건과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택연금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활성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활성화 시키려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관여해야 결국 법이 바뀌어야 주택연금이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동네가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이게 나의 직접적인 갈등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정치적 행위, 투표 같은 걸 하는 거죠. 실제로 보세요. 내가 어느 지역구에 4선, 5선 한다고 치면 15년, 20년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 안 돼. 네. 재개발되면 난 다음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인구 구성이 확 바뀌어요. 재개발되는 게 싫은 거야. 그대로 있는 게 나의 다선에 가장 도움이 돼. 그러니까 저 지방에도 지역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계속하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별로 개발이 안 돼요. TK가 대표적이고 호남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게 누가 관심이 있어? 누구나 나와도 다 되는데. 그러면 선거 끝나면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데가 충청북도 충청남도예요. 거기는 보면 항상 5대5예요. 5.5 대 4.5, 6대 4. 왜? 그러니 오송, 청주, 세종 다 충청도예요. 국민들이 좀 지혜로우면 그렇게 적절하게 우리가 정치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왜 그러신데요? 그러고 한 사이에 이번엔 너 찍어줄게. 그게 제가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뭐 호남 사람 이렇게 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표를 바꿀 수 있는 표가 어디예요? 아무리 국힘에서 호남에 공을 들여도 안 돼요. 아무리 민주당이 TK 가서 공 들여도 이번에 또 저기 대구시장 안 되잖아요. 역대 우리 그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우리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스윙보트 지역에서의 그 결과가 대통령을 바꿨죠.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 또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소위 말하는 충청표가 결집을 한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인구 구성비상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계속 대통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스윙보트 지역의 표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킬 수밖에 없었던 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2000년 4년도 행정수도 또 이제 그 DJP 연합 이런 다 나와요 거기. 이런 것들 다 나와요 여기. 네네네. 자,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 김범준 박사님과 한믹병 원장님 같이 공동 저자하신 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책을 정치인들이 읽는 게 아니라 국민들, 시민사회가 읽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찾아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결정을 할 수 있는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전 국민이 스윙보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문을 담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책은 사실 진보 성향의 책도 아니고 보수 성향의 책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게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쓰다 보면 약간 막 보수적으로 치우치고 그걸 보십시오. 아니, 해방전국을 보는 시각은 왼쪽이에요. 해방전국을 다른 시각으로도 봐요. 네네네. 근데 둘이 이 얘기 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나 100% 동의 안 해요. 근데 여기 네. 책에 쓰셨어요. 민주주의는 완벽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요. 네. 갈등과 반대, 시끄러운 토론과 불편한 비판을 제도 안에서 견디는 체제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권력이 집중이 되면 반드시 부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권력을 나누고 쪼개고 견제시키는 게 민주주의예요.
절대 사람을 믿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사상으로 다른 많은 통치 시스템, 다른 통치 제도보다도 살아남아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아남음으로써 증명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욕심이 생기고 권력을 잡고 싶고 권력을 키우고 싶고 또 권력을 영속적으로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면 반대쪽에서 쪼개고 나누고 견제시키고 못하게 하고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해야 되느냐? 제대로 된 시민사회나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저 형님이 자꾸 내보고 좌파다 말씀하시는데 해방 정국은 저보다 네. 왼쪽에 있어요. 스탠스가.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저는 보수 정당에 30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보수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보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가장 나름 객관적으로 쓰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고 왜 해방 공간에서 넌 좌파잖아 형님 말씀하시는 게 해방 공간에서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국가 기록 차원에서의 정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쓴 거지.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진짜 객관적으로 쓰시려고 노력한 그런 표현들이 보였고요. 제가 보기에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하고 싶고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예요? 이미 정치를 하시고 또 그쪽에 계시고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 거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읽으면서 우리 아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대학생인 우리 아들 입장에서 다시 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모르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뭐 쓴 거예요? 생략된 내용이 많은 거예요. 아, 일리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왜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혹은 또 왜 이런 여러 가지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또 탄핵까지 되었는가? 그런 내용들까지 다 하게 되면 이 책이 우리가 200페이지, 300페이지 끝낼 게 아니라 진짜 막 브리테니커처럼 두꺼워지면서 대신에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씀드려야 되겠네. 사실은 원장님이랑 저랑 이거 거꾸로 읽는 한국 현대 정치사라는 책을 집필하고 뭐 1년 넘게 할 때 첫 원고가 600페이지 정도예요. 우리끼리 농담 삼아 이거 나중에 하드카피 해가지고 100에 써야 되겠다. 딱 글면 좋겠다. 뭐 처음에 그 일부에 뭐 계엄 나오는 것도 시간별로 다 구성을 했고 아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이 만들어진 게 어떻게 됐냐면 내가 둘이 썼어요. 그래서 다시 기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보냈더니 이제 출판사의 그 에디터가 원장님, 박사님 이 책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실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단 좀 정리해서 달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400페이지로 줄여서 갔더니 출판할 때는 이제 한 300페이지로 또 주는 거예요. 또 줄었어요. 일단 우리가 책을 한번 사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이렇게 책을 쓰신 이상 어떤 사고를 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2편, 3편. 아, 이거 책이 좀 나가면 원래 온 거 원고. 하드카버를 네. 재미없지만 그냥 네. 정치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책이니까 네. 하드카버로 써서 그거는 우리가 뭐 몇백 권이라도 찍어서 필요한 데도 보내려고요. 제가 뭐 우리 애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사실 지나간 역사를 잘 모르고 역사라는 것이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 달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수백 년째 역사도 아니고 그렇죠. 불과 한 50년, 100년 전 역사인데 이걸 우리가 더 잊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팩트를 인식하고 거기서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책들의 시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튜브 네. 43만 구독자지만 네. 정치 방송을 하는 순간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 어떡하지? 여러분 떨어져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미우면 보지 마시고요. 그냥 구독은 네.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책을 5권 썼는데 이 책을 쓸 때 진짜 젊은이들도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우리 애 학생한테 제일 먼저 읽히고 같이 토론하면서 우리 정치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출판사에서 책을 받고 맨 먼저 저자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아들 줬어요. 친구가 외국 생활도 좀 하고 해서 야 이거 한국 현대 정치사 한백봉 원장님하고 쓴 건데 너 한번 봐. 이거 봐야 돼. 내가 아주 세게 얘기를 했어요. 독후감도 받아내려고.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이미 이제 머리가 굳으신 분들은 서양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약간 좀 삐딱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보면 우파라 그러고요. 저분들이 읽으면 웬 좌파들이 책 썼냐 그래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성향이 정립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연금 많이 들어주거든요. 살아보니까 내 노후에 진짜 연금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깨닫는데 보니까 우리 애는 그게 준비 안 되는 거니까 해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연금도 해주시고 책도 자녀를 위해서 꼭 한번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빈손으로 가면 그러니까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10권씩 네. 20권을 이렇게 딱 올려놓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냥 여기 댓글에 네네. 오신 분들한테 네. 연령 제한을 주시든지 해서 젊은 분들 좀 예. 나눠주십시오. 혹시 책을 바로 한번 보고 싶다 사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건 또 그렇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그 댓글 중에서 10분 함익병이 10권, 김범준이 10권. 20권. 괜찮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총 20권 저자 서명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송료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연금 박사님다. 역시. 읽어야 될 만한 책이고요. 이게 만약에 네.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바꿔서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50년, 100년에 더 선진화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못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재선도 못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갔다 갔다 하면서 너 이번에 잘한 것 같아. 한 번 더 찍어줄게. 2번 그만하세요. 뭐 이런 문화가 좀 되면 어느 정도의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의 발언이 그냥 들어가서 국회가 좀 조용하고 효율적이고 시스템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정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네. 두 분이 또 책을 쓰셨으니까 혹시 더 바라시는 내용이 있다거나 혹은 조금 더 내가 말 못한 내용이 있으시면 마지막 정리 한번 각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사하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뭐 그렇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관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국민이면 늘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것이 올바른 관심이어야 되지 삐뚤어진 관심 되게 많아요. 똑바로 보질 못하고 색안경을 끼고 한쪽 눈으로만 보고 이런 사회에서 정치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 그거는 정치가 양극화되고 국가 의견이 여론이 통합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저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도 다 나쁘다 그러고 이쪽이 대통령이 되면 저쪽이 하는 일은 다 나쁘다 그러고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이 임기를 채우는 동안 잘해주길 바라야 되고 박수 쳐야 되고 응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잘못한 비판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정치를 바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주어진 선거의 기회가 온다면 좀 더 냉정하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는 얼굴은 좀 덜 알려져도 그런 분들에 대한 지지가 있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같이 썼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익병 원장님이랑 저랑 선거제도, 정당 정치, 한국의 정치판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저희도 직접 선거를 해보다 보니까 선거할 때 지방도 다니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됐지만 자라나는 세대가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어떤 기준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게 아주 잘못된 형태로 발현되는 경우들이 자꾸 보이더라. 과거의 오래된 역사는 아주 기준이 분명해가지고 역사학자들이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한국 현대정치사 80년은 지금도 생존해 계신 분도 많고 시각의 차이가 원체 많아서 주저해요, 쓰기를. 그러다 보니까 역사인식에 대한 공부를 유튜브에서 하고 이건 좀 문제다. 그래서 형님하고 언론을 하던 중에 그럼 우리가 미력이나마 객관적이고 젊은 세대가 봐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좀 평이한 언어로 쓴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역량이 안 되지만 그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아주 사료 위주로 보고 하다가 처음에 만든 게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였는데 네. 그게 이제 출판사가 안 된다고 해서 네. 좁힌 책이 요거였어요. 그리고 문체도 제가 쓰면 논문이 돼버리니까 네. 형님하고 언론하다가 이게 문체도 많이 바꾸고 해가지고 감정적인 내용도 좀 들어갔지만 나름 정말 객관적으로 팩트 위주로 뭐 이렇게 써보려고 애를 썼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우리 아들내미를 보면서 줬고 주변에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저희가 책을 한 권 더 팔아서 돈을 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런 책도 있구나라는 정도의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그보다 더할 큰 기쁨이 있겠는가. 그래서 꼭 한번 주변에 젊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있는 집이 있으시면 연금도 드시고 책도 사시고 하셔가지고 좀 잘 팔리는 책이 좀 넓게 읽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책은 정치 서적이 아니고요. 역사책입니다.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연금 박사 채널은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없고 연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주스 이런 거 있는데 협찬 받은 거 없습니다. 네, 그냥 마시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뭐 광고 받고 이런 거 없고요. 뒷광고 없고요. 정말 책을 제가 읽어보고 좋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시면 20권 사인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승관 추첨해서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우리 함익병 원장님과 김범준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